빌 게이츠의 도서관에서 새벽 3시에 독서를 하는 아이를 발견하다. 그녀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그의 규칙을 깼다.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5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침묵은 금과 같을 뿐 아니라 의무였다. 여기서 억만장자 하동민은 한 가지 믿음을 바탕으로 제국을 지배했다. 세상에는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것. 그는 빼앗는 자였다. 하지만 새벽 3시 그의 절대적인 통제는 희미한 소리 하나에 깨졌다. 찰칵 소리. 그것은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될 그의 개인 서재에서 들려왔다. 그는 침입자를 예상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야간 청소부의 딸이 어둠 속에 숨어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책에 빠져있는 모습이었다. 투명인간 같아야 할 소녀. 모든 것을 보는 소녀. 그리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억만장자 하동민은 도시 위에 우뚝 솟은 유리와 철골의 요새 5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밤 새벽 3시에 아주 작은 소리가 그 침묵을 깼다. 그 소리는 희미한 찰칵 소리였다. 그것은 파이프가 가라앉는 소리도 아니었고 공조장치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하동민은 그의 방대한 포트폴리오의 모든 자산을 알듯이 그의 집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알고 있었다. 이 소리는 잘못된 소리였다. 그는 방금 늦은 저녁 식사에서 돌아왔다. 그것은 그의 이름에 1천억 원을 더할 거래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58세에 하동민은 무에서 제국을 건설했다고 잡지들에게 말했다. 그는 세상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믿었다.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 그는 빼앗는 자였다. 그의 맞춤 정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버는 돈보다 비쌌다. 이탈리아에서 수제작된 그의 구두는 수입 대리석 바닥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개인 엘리베이터에서 대형 서재를 향해 움직였다. 펜트하우스는 어두웠고 저 아래 도시의 푸른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또 한 번의 찰칵 소리. 그것은 서재에서 들려왔다. 하동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최고의 보안에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아무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의 개인 직원, 요리사, 비서들은 모두 밤 10시까지 떠났다. 이 늦은 시간에 펜트하우스에 허락된 유일한 사람은 야간 청소부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여인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섰다. 방은 거대했고 그가 읽어본 적 없는 수천 권의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은 거칠애용이었다. 그리고 저 먼 구석에서 그는 그것을 보았다. 반딧불이처럼 작은 흔들리는 불빛. 그것은 창가에 둔 큰 지구본 뒤에 숨겨져 있었다. 하동민은 소리 없이 움직였고 그의 짜증은 커져갔다. 청소부가 그에게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지구본을 돌아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둠을 갈랐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불빛이 찰칵 꺼졌다. 잠시 동안은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들어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것은 작은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였다. 하동민은 주 조명 스위치를 켰다. 방은 거칠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구본과 책장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아 보였고 아마 9살이나 10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녀는 옅은 금발머리를 단순한 댕기머리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와 색이 바랜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그녀 주변의 바닥에는 청소 도구가 아닌 두껍고 무거운 책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열쇠고리, 손전등으로 읽고 있던 책이 있었다. 하동민은 표지를 쳐다보았다. 평소 숫자와 거래에 그렇게 빨랐던 그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양자역학의 원리. 내 엄마는 어디 있지? 하동민이 다그쳤다. 소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본 적 없는 가장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은 깊고 진지한 파란색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침착하고 조용한 평가만이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 계십니다, 사장님.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은식기를 닦고 계세요. 1시간 안에 끝날 거라고 하셨어요. 난 그 여자에게 애보라고 돈 주는 게 아니야. 하동민이 쏘아붙였다. 그는 그녀의 무릎 위의 책을 가리켰다. 그리고 난 내 서재에서 애들이 노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걸로 뭘 하는 거지? 소녀는 책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읽고 있어요, 사장님. 하동민은 짧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읽고 있다고?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그것을 이해한다고도 가정해볼까? 양자역학을 말이야. 소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대부분은요, 사장님. 코펜하겐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명확하지만 보어의 상보성 개념은 불완전하게 느껴집니다. 하동민은 완전히 멈췄다. 그는 소녀의 얼굴에서 책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예일대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비슷한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했다. 그는 간신히 C-로 통과했고 두통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낡은 후드티를 입은 10살짜리 소녀가 닐스 보어를 만화 속 캐릭터처럼 차분하게 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넌 누구냐? 그가 위험한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강하늘입니다, 사장님. 제 어머니는 강은희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 하동민이 명령했다. 당장. 하늘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단순한 접힌 종이 책갈피를 두꺼운 전공 서적에 끼웠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는 움직임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그의 책장에서 꺼냈던 다른 책들을 모았다. 하나는 로마 제국사였고 다른 하나는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 교과서였다. 그녀는 서재를 걸어 나갔고 하동민은 갑작스러운 밝은 빛 속에 혼자 남았다. 그는 가슴에 이상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두고 간 책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그는 그녀가 표시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 페이지는 외국어처럼 보이는 방정식들로 덮여 있었다. 그는 광적인 서두르는 발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손을 비비며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녀는 청소 서비스의 단순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강은희였다. 그녀는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크게 떠 있었다. 하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는 직원 부엌을 떠나면 안 됐는데 약속합니다. 은희는 40세였고 딸과 같은 금발머리였지만 그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꽉 묶인 지친 쪽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동민을 위해 6개월 동안 일해왔다. 그녀는 효율적이고 조용하고 지금까지는 투명인간 같은 훌륭한 청소부였다. 그녀가 여기 있었어. 하동민이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책을 읽으면서 사실상 훔치고 있었지. 아닙니다, 사장님.
훔치지 않았어요. 은희는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 달려왔다. 아이는 단지 책 읽는 것을 좋아할 뿐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절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오늘 밤은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 사장님. 은희는 목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오늘 아침에 열이 났어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고 저는 이 근무를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용역회사는 매우 엄격합니다. 직원 부엌에 작은 침대를 만들어주고 잠자라고 했어요. 단지 잠깐 한눈을 팔았을 뿐인데. 하동민은 여자를 보았다. 그는 약함과 절망을 보았다. 그는 둘 다 경멸했다. 아픈 아이를 내 집에 데려왔다고. 지금은 괜찮아요, 사장님. 열이 내렸어요. 단지 조용해요. 그냥 책만 읽습니다. 제발 하 사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늘이가 문간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서서 엄마가 애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차갑고 침착한 가면이었다. 확실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동민이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지나쳐 아이를 보았다. 그는 하늘이에게 말했다. 네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어른 흉내를 내면서.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마, 꼬마야. 하동민이 다가서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든 상관없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너는 지배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봉사하도록 태어나는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은 봉사하는 거야. 너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은식기를 닦지. 내 서재에서 양자 물리학을 읽지 않아. 강은희는 입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사장님, 제발요. 아이일 뿐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배워야 할 아이지. 하동민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처럼 말이야. 새로운 무언가가 은희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두려움은 강철 같은 불꽃으로 대체되었다. 제 위치요, 하 사장님. 제 위치는 정직하게 밤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제 딸을 저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고요. 제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는 우리에게 일하는 것에 수치가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내 아버지라. 하동민이 비웃었다. 아마 명령에 복종하는 어떤 졸병이었겠지. 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야. 그게 차이점이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위치란 바로 그거야. 그때 일이 터졌다. 처음으로 소녀 하늘이가 반응했다. 그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더 이상 침착하지 않은 그녀의 파란 눈은 하동민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아이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하게 집중된 얼음 같았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끔찍한 이해의 눈빛이었다. 하동민은 가슴에 다시 그 차가운 따끔거림을 느꼈다. 반초 동안 그는 자신이 분석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안 돼. 그녀의 어머니가 속삭이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자. 해고야. 물론이지. 하동민이 그들 둘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그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다. 5분 안에 내 건물에서 나가. 용역회사에 통보할 것이다. 다시는 내 재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거야. 사장님, 제발요. 이 일이 필요해요. 은희가 울부짖었다. 5분. 하동민은 술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바로 걸어가며 반복했다. 그는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소리, 조용하고 패배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딸의 손을 잡는 것을 들었다. 가자, 아가야.
우리 짐 챙겨야 해. 그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어머니의 발소리는 서두르고 부서진 반면 딸의 발소리는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다. 문간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가 멈췄다. 그녀는 돌아섰고 하동민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손에 비싼 브랜디 잔을 들고 도시의 불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물리학을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강하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기억력 비법이라고 불렀고 의사들은 사진 같은 기억력이라고 불렀다. 하늘이는 그것을 머릿속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어머니의 근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보거나 들은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 부엌에서 기다렸지만 때로는 어머니가 메인홀을 청소하는 동안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도록 허락했다. 하늘이는 하동민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보았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있는 도표들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확성기 전화로 고함치던 전화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그는 구역 변경과 차입 인수합병에 대해 소리쳤다. 그녀에게 그것들은 단지 모양과 소리, 퍼즐, 숫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숫자들을 소유한 남자가 그녀의 어머니를 모욕했다. 그리고 더 나쁘게는 그녀의 할아버지를 모욕했다. 강명수 할아버지는 어떤 졸병이 아니었다. 그는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였다. 그는 하늘이가 아는 가장 친절하고 강인한 남자였다. 그녀에게 독서를 가르쳐준 사람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하늘이가 문간에 서 있을 때 그녀는 복도 건너편의 책상을 보았다. 열려있는 파일이 보였다. 그룹 홀딩스라는 이름이 보였고 그 옆에 그녀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이름들의 목록이 있었다. 신일자산, 미래개발, 희망어린이 재단. 그녀는 정신적인 사진을 찍었다. 찰칵. 그녀는 그가 지우지 않은 서재의 화이트보드를 보았다. 그것은 상자들 사이를 움직이는 돈의 지도였다. 찰칵. 그녀는 지난주 전화 통화를 기억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었다. 박준호 의원이 보기보다 더 탐욕스럽네. 컨설팅 수수료를 2배로 올려. 그러면 한강변 프로젝트는 우리 거야. 찰칵. 강하늘은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단지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하동민을 이해해야 할 이유가 있는 소녀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하동민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반대편에서 들리는 강은희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무능함. 그는 혼잣말했다. 그는 브랜디를 길게 한 모금 마셨다. 술은 부드럽고 불같았으며 한 병에 200만 원짜리였다. 보통은 그를 진정시켰다. 오늘 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서재로 돌아갔다. 그는 작은 금발 소녀가 앉아있던 의자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바닥에 두고 간 책, 양자역학의 원리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구두로 그것을 툭 쳤다. 하이젠베르크라. 그는 비웃었다. 보어라. 우스꽝스러워. 그는 갑자기 날카로운 짜증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내려다 보이는 대상이 되었다는 희미한 괴롭힘이었다. 그 침착한 파란 눈빛.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현미경 아래의 표본인 것처럼 분석적이었다. 10살짜리라니. 그는 빈방의 목소리를 울리며 혼잣말했다. 그는 책을 움켜쥐고는 폭력적으로 선반에 다시 밀어 넣었다. 그는 그것을 잘못된 곳에 두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하동민이었다. 그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실수를 뭉개버렸다. 그는 술을 다 마시고 그 여자와 그녀의 이상한 아이를 마음속에서 지우고 서재로 갔다. 그는 마감해야 할 거래가 있었다. 한강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를 들었고 자신이 화이트보드에 남겨둔 도표를 완전히 잊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광택나는 노쏘의 문이 닫히자마자 강은희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마호간이 패널 벽에 기대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고 그녀의 흐느낌은 작고 밀폐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오, 하늘아. 오, 내 딸.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고 있었다. 50층, 49층, 48층. 난 일자리를 잃었어. 내가 가졌던 가장 좋은 일자리를 잃었어. 오, 주님. 월세가 다음 달 1일인데 정이세도.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묻었고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정말 비열한 남자였어. 하늘이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내려가는 동안 숫자의 불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40층, 39층. 그녀는 월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기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그녀는 장면을 영화처럼 다시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 사장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봉사하도록 태어났다. 너는 화장실을 청소한다. 그리고 그녀는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재의 화이트보드. 그것은 순서도였다. 맨 위 상자는 하그룹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화살표가 아래의 세 개의 작은 상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신일자산, 미래개발, 희망어린이 재단. 돈은 작은 상자들에서 큰 상자로 이동했지만 화살표는 옆으로도 CD 컨설팅이라고 표시된 상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찰칵. 그의 책상 위의 파일, 한강변을 따라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 목록이 열려 있었다. 찰칵. 지난주 전화통화.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는 확성기 전화를 사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웅장했다. 박준호 의원이 보기보다 더 탐욕스럽네. 컨설팅 수수료를 2배로 올려. 그러면 한강변 프로젝트는 우리 거야. CD는 박준호 의원, 카운실만 데이비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종을 울리며 웅장하고 텅 빈 로비에 열렸다. 야간 경비원인 프랭크라는 남자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은희의 눈물로 젖은 얼굴을 보았다. 그는 창백하고 말이 없는 하늘이를 보았다.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프랭크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늘이가 올 때마다 항상 딱딱한 사탕 한 조각을 주었다. 저 해고당했어요, 프랭크. 은희가 얇은 재킷을 더 세게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프랭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하 사장님에게서 늦은 밤에 해고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오, 은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3시 30분인데 어떻게 집에 가실 거예요? 버스요?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마지막 버스는 1시간 후에 나옵니다. 프랭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여기요. 그는 지갑에서 1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택시 타세요, 제발. 오, 프랭크, 제가 받을 수 없어요. 그는 그녀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주장했다. 꼬마를 위해서요. 추운 밤입니다. 은희는 새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프랭크. 신의 축복이 있기를. 하늘이는 경비원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프랭크 아저씨.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는 이것을 기억할 것이다. 찰칵. 그들은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바깥 공기는 차고 축축했다. 도시는 조용했다. 하동민 건물의 번쩍이는 탑이 그들 뒤로 솟아 있었다. 어두운 유리로 된 기념물이었다. 그들은 택시를 타지 않았다. 택시는 너무 비쌌다. 프랭크의 1만 원은 빵과 우유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버스 정류장까지 6블록을 걸어갔고 차가운 금속 벤치에 앉았다. 은희는 떨면서 하늘이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린 괜찮을 거야, 하늘아. 내가 다른 일을 찾을게. 내일 아침 일찍 용역회사에 전화할 거야. 아마 2-3개의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괜찮을 거야. 하늘이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머리를 숙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다. 컨설팅 수수료, 한강변 프로젝트 박준호 의원. 그녀는 10살이었다. 그녀는 양자역학을 이해했지만 뇌물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하 사장님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해쳤다. 그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프랭크 아저씨를 해쳤고 그는 그녀의 할아버지를 모욕했다. 그가 졸병이라고 부른 남자. 버스가 마침내 덜컹거리며 멈춰 섰다. 그들은 유일한 승객이었다. 버스 운행은 40분이 걸렸다. 그들은 다운타운의 깨끗하고 넓은 거리에서 그들의 동네의 좁고 금이 간 거리로 이동했다. 그들은 내려서 2블록을 걸어 그들의 아파트 건물로 갔다. 그것은 오래된 3층짜리 벽돌 건물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있었다. 그들은 2층 아파트로 계단을 올라갔다. 은희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커피와 오래된 책 냄새.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은희야, 하늘아, 너희니? 한 남자의 목소리, 따뜻하지만 지친 목소리. 나이든 남자가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키가 컸지만 나무 지팡이에 몸을 무겁게 기대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잠옷과 색이 바랜 파란색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 남자가 강명수였다. 그는 72세였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였지만 그의 눈은 그의 손녀의 눈과 같은 깊고 날카로운 파란색이었다. 그는 군대에서 대위였다. 그는 2번의 참전을 했다. 그는 엉덩이에 핀이 박혀 있었고 나무 상자에 보관하는 훈장으로 가득 찬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울음으로 붉고 부어오른 은희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창백하고 굳은 하늘이를 보았다. 은희야,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희의 평정심이 다시 무너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흐느낌과 속삭임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도서관에서요. 아버지는 정말 끔찍한 말들을 했어요. 저한테도요. 그리고 저를 해고했어요. 저를 해고했다고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명수는 딸을 안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 너머로 문간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늘이를 보았다. 평소 그렇게 친절했던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가 아닌 깊고 차가운 슬픔으로. 그는 하동민 같은 사람들을 전장과 회의실에서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권력을 인격과 혼동하는 남자들. 쉿, 은희야.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다. 우린 괜찮아. 너는 집에 있어. 안전해. 그는 딸을 소파로 부축했다. 내가 차를 끓여줄게.
하늘아, 엄마 침대에서 담요 좀 가져오렴. 네, 할아버지. 하늘이가 말했다. 그녀는 짧은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그들의 아파트는 방이 2개였다. 그녀의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방을 썼다. 하늘이는 거실에 작은 접이식 침대에서 잤고 사생활을 위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방은 그녀가 개조한 작은 벽장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서 무거운 이불을 끌어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자신의 작은 공간을 지나쳤다.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이제 소파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등을 돌리고 어깨를 굳힌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주전제 물을 채우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지 않은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하늘이는 거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커튼 뒤로 숨었다. 작은 책상, 독서등, 그리고 선반이 있었다. 선반 위에는 어린이 장난감이 아닌 헌 서점과 벼룩시장에서 구한 낡은 페이퍼백, 전기, 역사, 수학 교과서 더미가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쓰는 단순한 스프링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깨끗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녀는 연필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완벽하게 떨리지 않았다. 페이지 맨 위에 그녀는 하동민이라고 썼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순서도를 그렸다. 하그룹, 그 아래 3개의 상자. 신일, 미래, 희망. 그녀는 화살표를 그렸고 옆에 상자를 그렸다. CD 컨설팅. 그 아래에 그녀는 기억하는 단어들을 썼다. 박준호 의원, 한강변 프로젝트, 컨설팅 수수료 2배. 그녀는 자신이 본 파일 이름을 나열했다. 그녀는 날짜를 나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목격자였다. 그녀는 한 페이지를 채우고 또 다른 페이지를 채웠다. 그녀의 머릿속 도서관이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다. 방문했던 비싼 차들의 번호판, 전화로 고함치는 것을 들은 이름들, 어머니가 비우기 전에 쓰레기통에서 본 종이 조각들. 그녀는 너무 집중해서 할아버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강명수는 지팡이에 기대어 그녀의 커튼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우유 한 잔을 가져왔었다. 그는 멈췄다. 그는 노트를 보았다. 그는 도표들을 보았다. 그는 이름들을 보았다. 그는 참전 용사였다. 그는 전략을 훈련받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였다. 하늘아. 그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하늘이는 펄쩍 뛰었고 손으로 페이지를 가리려고 했다. 할아버지란다. 아가야. 명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접이식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것이 그의 무게로 삐걱거렸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파란 눈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네 엄마가 그 남자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말해줬단다. 하늘이의 아래 십술이 떨렸다. 이것이 아이의 첫 징후였다. 그는 할아버지를 졸병이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봉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먼지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는 바보야, 하늘아. 명수가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에 있는 것이다. 그의 명예에 있는 것이다. 그 남자에게는 명예가 없어. 그는 노트를 가리켰다. 이건 뭐니? 내 딸? 하늘이는 망설였다. 그녀의 기억력 비법에 대해 아는 사람은 오직 할아버지뿐이었다.
그것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이건 그의 비밀이에요,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를 다치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명령에 복종했다고 했지만 나쁜 짓을 하는 건 그 사람이에요. 저는 그가 범죄자라고 생각해요. 강명수는 다시 페이지를 보았다. 그는 박준호 의원이라는 이름을 읽었다. 그의 피가 차가워졌다. 박 의원. 그는 그 이름을 알았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았다. 부유한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투표만 하는 정치인. 그들의 동네처럼 무너져가는 동네는 내버려 두고, 그리고 희망 어린이 재단. 명수는 신문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었다. 하그룹 홀딩스가 새로운 병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자선단체라고. 명수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것이 신일 자산과 연결되어 있고 CD 컨설팅과 연결되어 있었다. 명수는 그것이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돈을 옮기고 세탁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10살짜리 손녀를 보았다. 그녀는 하룻밤 만에 탐사보도 기자들이 수년 동안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밝혀냈다. 하늘아,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는 크고 낡은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너는 그것을 이해하니, 안 그래? 그는 폭력배예요. 하늘이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폭력배에게 맞서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랬지. 명수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종류의 폭력배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지지 않고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 울다가 지쳐 소파에서 잠든 은희를 보았다. 그는 방금 내 엄마를 짓밟았단다. 저는 그를 짓밟고 싶어요. 하늘이가 말했다. 명수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분노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그는 그와 같은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정의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야. 하늘아, 그가 말했다. 균형에 관한 것이지. 이를 바로잡는 것에 관한 것이야. 그는 노트를 두드렸다. 이것은 단지 정보일 뿐이다. 증거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지. 아이의 기억만으로는 그런 남자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럼 증거를 찾아요. 하늘이가 말했다. 명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작고 가난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의 똑똑한 손녀를 보았다. 하동민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단지 청소부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참전 용사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맞서 싸울 이유를 주었다. 먼저 명수는 노트를 닫으며 말했다. 우리는 생존해야 한다. 내 엄마는 일자리가 필요해. 우리는 월세를 내야 해. 우리는 먹을 수 없다면 전쟁을 싸울 수 없어. 그리고 나서요. 하늘이가 물었다. 명수는 노트를 보았고 그의 눈은 가늘어졌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 지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파트는 낡은 커피 냄새와 텔레비전 뉴스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강은희는 이미 옷을 입었고 얼굴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좋은 블라우스를 다림질했다. 아침 일찍 용역회사에 전화할게. 그녀는 억지로 낙관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 부장님이 나를 좋아하셔. 새 일자리를 찾아주실 거야. 아마 주간 근무로 네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말이야. 하늘아.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하늘이는 수학 숙제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8학년 교과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네, 엄마. 명수는 커피를 마셨다. 그는 딸을 지켜보았다.
그는 무슨 일이 올지 알고 있었다. 그는 군대에서 이런 종류의 권력 게임을 본 적이 있었다. 하동민 같은 강력한 남자는 단지 누군가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본보기로 만들었다. 은희는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사생활을 위해 침실로 들어섰지만 아파트는 작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들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 알겠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이제 더 작아졌다. 김 부장님, 약속합니다. 오해였어요. 제 딸이 그냥 돌아다닌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무슨 뜻이세요? 명단에서 해지되었다니요.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3년 동안 부장님과 함께 일했어요. 단 한 번의 불만도 없었어요. 한 번도요. 명수는 눈을 감았다. 하늘이의 연필이 움직임을 멈췄다. 단 한 명의 고객 때문에. 은희는 이제 울고 있었다. 하지만 하 사장님은 그건 불공평해요. 저는 먹여 살릴 아이가 있어요. 제발, 김 부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화가 끊기는 찰칵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서 크게 울렸다. 은희는 침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유령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녀의 눈은 눈물을 넘어선 공포로 크게 떠 있었다. 그는 저를 해고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용역회사. 그들이 제 계약을 해지했어요. 심각한 고객 불만. 위반이래요. 그는 저를 망쳤어요, 아버지. 그녀는 식탁의 의자에 미끄러져 앉았고 손은 표면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저를 망쳤어요. 아니다. 그는 너를 망치지 않았어. 명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한 도시의 한 남자일 뿐이다. 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너는 정직한 여자야. 너는 다른 것을 찾을 것이다. 무엇을요? 제가 무엇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공포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모든 곳에서 추천서를 요구해요. 용역회사가 지난 3년 동안 제 유일한 추천서였어요. 그는 제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서재가 10살짜리 소녀 때문에 방해받았다는 이유로요. 하늘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날것에 떨리는 두려움을 보았다. 이것은 책 속에서와 같지 않았다. 책 속의 영웅들은 월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의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는 깨달았다. 사장님이 한 일이었다. 그는 단지 잔인한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망치처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삶을 부셔버렸다. 하늘이는 조용히 수학책을 닫았다. 그녀는 지난밤의 도표가 있는 노트를 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명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한 번에 느린 끄덕임을 주었다. 은희야, 그가 말했다. 너는 나가서 거리를 뛰어다녀. 이 도시의 모든 식당, 모든 식료품점, 모든 호텔에 지원해. 너는 고개를 들어. 너는 강씨 가문이다. 우리는 부러지지 않아. 은희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의 강철을 보았다. 그녀는 깊게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럴게요. 그녀는 일어섰고 지갑을 잡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명수는 하늘이에게 돌아섰다. 좋아, 병사야.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우리 차례다. 코트를 입어. 우리는 도서관에 갈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출불록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따뜻했고 낡은 종이와 마룻바닥 광택제 냄새가 났다. 그곳은 하늘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 이것은 즐거움을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 명수는 그녀를 뒤쪽의 컴퓨터 단말기로 이끌었다.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작전 기지다, 하늘아. 그가 플라스틱 의자 중 하나에 무겁게 앉으며 말했다. 우리는 내가 가공되지 않은 정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어. 네 노트 말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우리는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 하늘이는 컴퓨터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어떤 사서보다도 빨랐다. 네가 적은 이름들부터 시작해. 명수가 낮은 속삭임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박준호 의원과 하그룹 홀딩스, 그들을 함께 검색해봐. 하늘이가 입력했다. 화면은 기사들로 가득 찼다. 하동민과 웃는 교활해 보이는 남자의 사진. 박 의원이 악수하는 모습. 그들은 새로운 한강변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기자회견에 있었다. 박 의원의 한 인용문은 하 사장님은 이 지역 사회의 기둥입니다. 그의 관대함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희망어린이 재단을 검색해봐. 명수가 말했다. 하늘이가 다시 입력했다. 결과는 더 적었다. 작은 웹사이트. 그것은 희망어린이 재단이 시립병원의 최첨단 어린이 병동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자선재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저명한 도시 사업가로부터의 관대한 익명기부로 전액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익명기부라. 명수가 비웃었다. 하동민 같은 남자는 아무것도 익명으로 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름이 건물에 붙기를 원하지. 그가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야. 더 깊이 들어가봐. 하늘아, 희망어린이 재단의 이사회에는 누가 있지? 하늘이가 사이트를 클릭했다. 그녀는 우리 소개 페이지를 찾았다. 그녀는 이사 명단을 찾았다. 짧은 명단이었다. 회장, 비서, 그리고 재무 담당자. 이제 명수가 몸을 숙이며 말했다. 새 창을 열어. 내 목록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검색해봐. 신일자산과 미래개발. 하늘이가 신일자산을 검색했다. 그것은 단순한 한 페이지 웹사이트였고 금융그룹이었다. 그녀는 우리 팀 페이지를 보았다. 그녀는 CEO를 찾았다. 그녀는 멈췄다. 왜 그러니, 하늘아? 할아버지.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일자산의 CEO, 그의 이름은 서진우예요. 그는 희망어린이 재단의 재무 담당자로도 등재되어 있는 같은 남자예요. 명수의 눈이 차가운 불로 빛났다. 잡았다. 그가 숨을 들이쉬었다. 저것이 달이다. 그가 돈을 움직이는 방식이지. 하동민이 박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박 의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 그것을 희망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거야. 자선단체는 그 다음에 재정관리나 건설 수수료 명목으로 하동민 자신의 회사인 신일자산에 돈을 지불하는 거지. 그는 그것을 세탁하고 있는 거야.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는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늘아. 그는 도시에서 훔치고 있는 거야. 그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어린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그가 네 엄마를 하인이라고 불렀던 남자다. 하늘이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보았다. 우리는 어떻게를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녀는 지난밤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없어요. 이것은 단지 의심스러워 보일 뿐이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명수가 말했다. 그는 화면을 응시했고 그의 마음은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전장으로 돌아가서 틈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2명의 민간인이다. 우리는 권력이 없어. 우리는 10살짜리의 기억과 공공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와 정면으로 싸울 수 없다. 그것은 학살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반군을 찾아야 해. 명수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탄약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해. 우리는 기자가 필요하다. 이미 하동민을 싫어하는 사람. 그가 이미 상처 준 사람. 하늘이는 키보드로 돌아섰다. 그녀는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동민 소송 기자라고 입력했다. 화면은 링크들로 가득 찼다. 하동민은 기자들을 자주 고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천대호라는 남자. 천대호는 도시 최고의 신문인 크로니클의 스타 탐사 보도 기자였다. 3년 전 그는 통렬한 일련의 기사들을 썼었다. 그는 하동민을 정확히 이와 같이 고발했다. 유령 회사와 정치적 뇌물을 사용하여 대규모 다운타운 부동산 거래를 확보했다고. 이거야, 하늘아. 명수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하늘이는 링크들을 클릭했다. 처음 몇 개의 기사는 폭발적이었다. 그들은 고발로 가득 차 있었다. 내부 소식통과 유출된 문서들을 암시했다. 그러고 나서 기사는 멈췄다. 마지막 링크는 2년 반 전의 것이었다. 그것은 신문의 내부 페이지에 실린 작은 2단락짜리 항목이었다. 정정. 헤드라인은 크로니클이 천대호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하동민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천 씨는 더 이상 신문에 고용되지 않았다. 그가 그를 짓밟았어요. 하늘이가 말했다. 내 엄마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명수가 말했다. 하동민이 그를 고소했어. 피를 말렸지. 그의 경력을 파괴했어. 네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본보기로 만들었지. 명수는 그 이름, 천대호를 응시했다.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다. 명수가 말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자. 우리만큼이나 정의를 원하는 남자. 그를 어떻게 찾을까요? 하늘이가 물었다. 좋은 기자는 절대 정말로 그만두지 않는다. 명수가 말했다. 단지 잠적할 뿐이지. 1시간이 더 걸렸다. 그들은 그를 찾았다. 천대호는 더 이상 크로니클에 없었다. 어떤 신문에도 없었다. 그는 작은 독립 블로그를 운영했다. 그것은 낡아 보였다. 오직 텍스트뿐이었다. 그는 시의회 회의, 구역법규, 예산 보고서에 대해 게시했다.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았다. 그의 봉오지는 우편 사서함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페이지 맨 아래에 연락처 링크와 전화번호가 있었다. 명수는 그것을 종이 조각에 적었다. 그날 밤 아파트는 스토브 위에 희미한 불빛 외에는 어두웠다. 은희는 돌아왔고 발은 아팠고 얼굴은 패배의 가면이었다. 그녀는 12개의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8개의 신청서를 작성했다. 단 한 사람도 그녀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수프 한 그릇을 먹고 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서 잠들었다. 명수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유일한 소리는 낡은 냉장고에 윙윙거리는 소리였다. 그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조각을 보았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하늘이를 보았고 그녀의 노트는 열려 있었다. 하늘아. 명수가 거의 속삭임으로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다. 내가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우리는 싸움에 들어가는 거야. 위험할 것이다.
이 남자 하동민은 단지 우리를 해고하는 것만이 아닐 것이다. 그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모두를. 네 엄마도. 하늘이는 소파에서 잠든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은희가 식탁에 두고 간 정희세 체납 고지서를 보았다. 그는 이미 우리를 파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말했다. 명수는 그녀를 보았고 그의 심장은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끔찍하게 뒤섞여 아팠다. 그녀는 그의 핏줄이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말했다. 그는 낡은 부엌 전화를 들었다. 그는 깊게 안정된 숨을 들이마셨다. 지팡이로 굳어진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번호를 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지쳤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세요? 천대호 씨, 명수가 말했다. 천대호 씨가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강명수입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공통의 지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있었다. 저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닙니다, 노인장. 뭘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 씨. 명수가 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을 망친 남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고 무거운 침묵. 하동민이요. 명수가 말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는 더 곧게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아니었다. 듣고 있습니다. 천대호가 말했다. 전화선에 길고 압박된 침묵이 있었다. 천대호는 숨쉬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천씨, 명수가 말했다. 당신이 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저를 다시 고소하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는 그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변호사들은 분명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명수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를 압니다. 당신은 그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그의 유령 회사에 대해 3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단지 마지막 조각이 없었을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천 씨가 의심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 가족입니다. 그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처 준 사람들입니다. 그가 과소평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강 선생님. 당신은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그의 펜트하우스 안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명수가 말했다.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은 사냥꾼의 귀가 쫑긋 세워지는 소리였다. 어디죠? 천 씨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 4시 시립공공도서관 아사번가 본점 역사 섹션 2층 한국전쟁사 부분. 아주 구체적이군요. 저는 참전용사입니다. 명수가 간단하게 말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장진호 전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을 겁니다. 저를 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명수가 말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망친 남자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분 동안 거기에 있을 겁니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강명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한 부엌 불빛 아래에서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한다. 명수가 말했다. 네 방으로 가거라.
모든 것을 적어. 네가 기억하는 모든 것, 이름, 날짜, 시간, 모든 숫자. 내 의견은 적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을 적지 마. 네가 아는 것을 적어. 사실들만. 마치 군인의 사후 보고서처럼. 네, 할아버지. 하늘이가 말했다. 그녀는 미끄러져 사라졌다. 명수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소파에서 고통스러운 잠을 자고 있는 딸 은희의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관절이 좋지 않은 72세의 남자였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억만장자에게 전쟁을 선포하려고 했다. 그는 겁에 질렸지만 20년 만에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도서관은 조용했다. 공기는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강명수는 제2차 세계 대전 유럽 전선이라고 표시된 통로에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스톤류 공방전에 관한 두꺼운 책이 그의 무릎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읽고 있지 않았다. 하늘이는 몇 피트 떨어진 바닥에 앉아 로마 공화정에 관한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 스프링 노트를 숨겨놓았다. 오후 4시 2분, 명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낡은 신문 사진 속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기자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코트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야위었고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명수가 생각하기에 패배한 남자처럼 보였다. 천대호는 통로를 지나쳤고 그의 눈은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명수를 보았다. 그는 하늘이를 보았다. 그는 작고 씁쓸한 소리를 내며 비웃었고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기업 내부 고발자나 불만을 품은 파트너를 예상했지만 노인과 초등학생은 아니었다. 천씨, 명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대호는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넣고 걸어 돌아왔다. 강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가 말했다. 이 아이는 제 손녀 강하늘입니다. 대호의 눈이 하늘이에게로 향했다가 다시 명수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장난합니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천씨. 명수가 말했다. 아이를 끌어들였군요. 이게 뭡니까? 소원성취재단 방문입니까? 당신의 똑똑한 손녀에 대한 기사를 쓰라는 겁니까? 저는 기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명수가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 아이가 소스입니다. 소스라. 대호가 거칠고 메마른 웃음을 반복했다. 무엇의 소스죠? 구내식당 메뉴요. 제 길에서 비키세요. 그는 떠나기 위해 돌아섰다. 희망어린이 재단이요. 하늘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처럼 먼지 낀 공기를 갈랐다. 천대호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꽉 찬 5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천천히 그는 돌아섰다. 그는 하늘이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방금 뭐라고 했죠? 하늘이가 일어섰다. 그녀는 작았지만 이상한 어른스러운 정지 상태로 몸을 지탱했다. 희망어린이 재단은 유령 회사입니다. 그녀가 곱셈표를 외우는 것처럼 명확하고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기사를 썼을 때 아리아 투자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셨죠? 당신은 틀렸습니다. 아리아는 미끼였습니다. 진짜는 희망입니다. 그것은 501.3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돈을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대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지?
사장님의 화이트보드에 있는 도표를 봤습니다. 하늘이가 말했다. 그는 새로운 한강변 프로젝트를 위해 박준호 의원에게서 뇌물을 받고 있지만 박 의원은 그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뇌물은 희망어린이재단에 기부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병동을 건설하기 위한 깨끗한 자선 기부처럼 보입니다. 대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입이 약간 벌어져 있었다. 어떻게? 돈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이는 계속했고 그녀의 눈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선단체는 그 다음에 지출이 생깁니다. 그것은 신일자산이라는 회사에 재정관리 및 건설감독 비용을 지불합니다. 신일자산은 서진우라는 남자가 운영합니다. 서 씨는 또한 희망어린이재단의 재무 담당자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돈은 깨끗하게 들어가서 더럽게 나옵니다. 그것은 기부가 아닙니다. 세탁소입니다. 대호는 책장에 기대었다. 그는 마치 배를 맞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서진우를 알고 있었어. 그가 속삭였다. 신일 자산이 더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동민과 연결할 수 없었어. 다리를 찾을 수 없었지. 희망이라니. 맙소사. 그는 하늘이에서 명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죠? 저는 강명수입니다. 명수가 지팡이의 도움으로 일어서며 말했다. 제 딸 은희는 하동민의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제 손녀를 그의 서재에서 발견했죠. 그녀는 물리학을 읽고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을요. 하늘이가 조용히 덧붙였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대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 서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거칠애로 샀고 제목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다. 그것이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 제 어머니는 봉사하도록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할아버지가 단지 명령에 복종하는 졸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 어머니를 해고하고 그녀의 용역회사에 전화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충격으로 창백했던 천대호의 얼굴이 이제 깊고 익숙한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그 패턴을 인식했다. 그는 그것을 경험했었다. 하동민은 단지 이기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반대자들을 전멸시켜야 했다. 그는 그들을 망쳐야 했다. 이것은 진짜군요. 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 10살짜리 소녀가 이 모든 것을 외웠다고 말하는 겁니까? 명수는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 손녀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봅니다. 그녀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그 펜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전체 작전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습니다. 명수는 하늘이에게서 스프링 노트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대호에게 건넸다. 대호의 손이 떨리며 그것을 열었다. 페이지마다 도표, 날짜, 차량 번호판, 유령 회사 이름, 하늘이가 엿들은 전화통화에 완전한 문장들이 있었다. 그것은 명수가 약속했던 가공되지 않은 정보였다. 그것은 하동민 제국의 만능 열쇠였다. 이것은 전부입니다. 대호가 속삭였다. 이것이 그가 저를 고소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부서지고 패배한 모습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기자가 돌아왔다. 좋습니다. 대호가 갑자기 날카롭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노트를 닫았다.
좋습니다, 강 선생님. 하늘아,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무슨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문에 가져가면 하동민의 변호사들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발행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이와 명예가 실추된 기자의 헛소리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짓밟힐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명수가 물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형사사건입니다. 우리는 기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신사기, 뇌물공모, 그리고 갈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천씨. 대호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노트를 두드렸다. 이것은 우리의 지도입니다. 완벽하지만 증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배심원은 10살짜리의 기억을 반대 신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한 장의 종이, 하나의 확고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행 거래 내역서, 송금 영수증,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요? 명수가 물었다. 대호는 노트를 다시 보았다. 그는 하늘이가 수십 번 동그라미 친 이름 중 하나를 가리켰다. 우리는 약한 연결고리를 노릴 것입니다. 대호가 말했다. 서진우, 돈 관리인, 신일자산의 CEO이자 희망의 재무 담당자. 하동민 같은 남자는 절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는 서씨 같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서씨는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감옥에 갈 사람입니다. 하동민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를 늑대들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찾을 것입니다. 명수가 말했다. 우리는 그를 위협할 것입니다. 대호가 정정했다. 우리는 그에게 배가 가라앉고 있고 하동민이 그를 익사하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의 유일한 기회는 국가 증인이 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구명줄과 교환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가 물었다. 대호는 그들 둘을 보았다. 늙은 군인과 어린 천재, 이것은 그가 본 가장 이상한 군대였다. 저는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대호가 말했다. 저는 서씨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마시고, 어디서 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들 두 분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것을 조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집에 가세요. 조용히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건물이나 하동민과 관련된 사람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노트를 잡았다. 가져가도 될까요? 그녀는 복사본이 있습니다. 명수가 말했다. 그녀는 지난밤에 두부를 더 만들었습니다. 기억으로 말입니다. 천대호는 하늘이를 응시했다. 그는 한 번 놀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잘못된 가족을 건드렸군요. 네, 천씨. 명수가 지팡이를 꽉 쥐며 말했다. 그는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작은 아파트는 조용했다. 강은희는 매일 아침 외출했고 매일 저녁 돌아왔고 그녀의 어깨는 조금 더 축 처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조금 더 창백해져 있었다. 거절들은 쌓여가고 있었다. 하동민의 추천기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여성을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일자리를 신청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조차도 경계하는 것 같았다.
명수와 하늘이는 그들의 일상을 유지했다. 그들은 공공도서관에 갔다. 그들은 책을 읽었다. 그들은 기다렸다. 하늘이는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걱정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연금에 대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전용사 사무실에 몇 시간 동안 전화하고 있었다. 그는 식료품 저장실을 확인하고 콩 통조림을 세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부족했다. 넷째 날 밤 전화가 울렸다. 거의 밤 11시였다. 은희는 지쳐 잠들어 있었다. 명수가 전화를 받았다. 강씨, 댁입니다. 저예요. 천대호의 목소리는 낮고 절박한 긁는 소리였다. 잡았습니다. 명수는 즉시 깨어났다. 그는 그의 옆으로 온 하늘이에게 손짓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명수가 물었다. 서진우요. 그는 단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절망적인 남자입니다. 대호가 빠르게 말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고급배 가지 않습니다. 내연녀도 없습니다. 그는 한 곳에만 갑니다. 시립병원입니다. 진짜 병원입니다. 희망병동이 아닙니다. 왜요? 그의 아들 9살 백혈병입니다. 6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치료는 실험적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하동민은 서 씨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갇혀 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하동민을 위해 장부를 조작해왔고 하동민이 의료비를 빌미로 그를 협박하고 있다는데 제 목숨을 겁니다. 맙소사, 명수가 속삭였다. 그는 가짜 어린이 병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뇌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픈 아이를 둔 남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지렛대입니다. 대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런 남자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죄수입니다. 계획은 무엇입니까? 명수가 물었다. 저는 지금 병원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가 나올 때 그와 맞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강 선생님. 어떤 식으로든 오늘 밤 끝납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하게, 아들. 명수가 말했다. 대호는 전화를 끊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천 씨는 괜찮을까요? 그는 좋은 병사다. 명수가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팔을 둘렀다. 이제 우리는 기도한다. 병원 주차장은 차갑고 기름 냄새가 났다. 천대호는 녹슨 1998년형 세단에 앉아 있었다. 오후 11시 32분, 서진우가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다. 서 씨는 끔찍해 보였다.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면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슬픔과 두려움으로 속이 빈 아버지일 뿐이었다. 천대호가 차에서 내렸다. 서진우 씨, 대호가 말했다. 서 씨는 손에 열쇠를 꽉 쥔 채 휙 돌아섰다. 당신은 누구죠? 뭘 원해요? 제 이름은 천대호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자였습니다. 서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는 차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더듬었다. 저는 기사를 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 씨. 대호가 노란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차분하게, 거의 친절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탈출구를 제공하러 왔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탈출구요? 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망어린이 재단. 대호가 말했다. 서 씨는 열쇠를 떨어뜨렸다. 그것들은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신일자산,
대호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거의 친절했다. 박준호 의원, 한강변 뇌물. 저는 모든 것을 압니다, 서진우 씨. 그리고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서 씨는 떨기 시작했다. 당신은 몰라요. 그럴 수 없어요. 하 사장님이 당신을 파괴할 거예요. 그는 3년 전에 저를 파괴했습니다. 대호가 말했다. 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있죠.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사태 이비호실, 백혈병. 서 씨는 숨막히는 흐느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 그가 저를 끊을 거예요. 그가 치료비를 내고 있어요. 제 아들이 죽을 거예요. 제발,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그는 당신을 끊고 있습니다, 서진우 씨. 대호가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재무 담당자입니다. 당신이 CEO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모든 불법 송금에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 그리고 터질 것입니다. 누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표에 서명한 남자입니까? 서 씨는 자신의 차에 기대었고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신을 늑대들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대호가 말했다. 그는 당신이 제멋대로 행동한 직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는 걸어서 도망갈 것입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 씨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저는 신문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호가 말했다. 저는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청을 위한 사건, 갈취 사건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저는 당신을 우두머리로 지목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에게로 돌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호가 손을 내밀었다. 저는 하나의 확고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진짜 장부, 송금 영수증, 그의 이름이 있는 무언가. 당신이 저에게 그것을 준다면 저는 당신에게 구명조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국가 증인이 됩니다. 당신은 면책을 받습니다. 당신은 보호를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습니다. 서 씨는 대호의 손을 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는 벼랑 끝에 선 남자였다. 그가 저에게 두 번째 장부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서 씨가 속삭였다. 보험으로요. 그는 세금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진짜 장부입니다. 그것은 박 의원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그의 개인 여구에 계좌로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서류 가방 안에 있는 USB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서진우 씨. 대호가 말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서 씨는 서류 가방을 더듬었다. 그는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대호의 손에 놓았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 씨가 말했다. 그는 괴물입니다. 알아요. 대호가 말했다. 그는 드라이브 주위로 손을 닫았다. 아드님께 돌아가세요, 서 씨. 좀 주무세요. 검찰청 요원이 내일 아침에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천대호는 걸어 나갔고 그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무거웠다. 그는 그를 잡았다. 그는 하동민을 잡았다. 2주 후 하동민은 웅장한 무도회장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것은 연례시립재단 갈라였다. 턱시도와 가운을 입은 수백 명의 도시 엘리트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는 희망어린이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의 관대하고 획기적인 작업으로 올해의 자성아상을 수상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동민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 방에 있는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끌어야 할 의무, 돌려주어야 할 의무. 그리고 저는 선두에 서서 이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다. 무도회장 뒤쪽에서 어두운 파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의 손목에 대고 말했다. 그가 무대 위에 있습니다. 진입합니다. 무도회장의 주요 문이 활짝 열렸다. 2명의 검찰청 요원이 걸어 들어왔다. 그들 뒤를 2명이 더 따랐다. 그들은 턱시도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차분하게 무대를 향해 직접 걸어갔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다. 방은 침묵에 빠졌다. 하동민은 미소를 멈췄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신사분들? 선임 요원이 계단을 올라갔다. 그에게 5번째 남자가 합류했다. 천대호. 하동민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다. 천씨, 이게 무슨 의미지? 당장 끌어내라고 하겠네. 보안 요원. 하동민 씨, 선임 요원이 침묵한 방에서 크게 말했다. 당신은 연방전신 사기, 뇌물 공모, 그리고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됩니다. 군중으로부터 집단적인 헐떡임이 있었다.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하동민이 소리쳤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어. 이 잡놈. 그는 대호를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수년 동안 저에 대한 거짓말을 위조해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짓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원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우리는 당신의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여괴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 서진우 씨의 완전한 선서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는 패배했다. 요원들이 그의 손을 등 뒤로 당겼다. 수갑의 날카로운 금속 찰칵 소리가 무도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천대호는 억만장자가 무대에서 끌려 내려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도시 건너편의 작은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뉴스는 짜릿했다. 도시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다. 이 도시를 소유했던 남자, 하동민은 끝났다. 강은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가만히 있었다. 강명수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하늘이는 바닥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하인이라고 불렀던 남자, 그녀의 할아버지를 졸병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작아 보였다. 뉴스 앵커가 현장의 기자에게 화면을 전환했다. 그것은 마이크에 둘러싸인 천대호였다. 천씨, 당신의 보도가 방금 입증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대호는 카메라를 보았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이겼다는 기분이 듭니다. 하 사장님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청소하고 부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돌아왔다. 놀라운 사건의 전환, 탐욕, 부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의에 관한 이야기. 모든 것이 익명의 제보로 인해 밝혀졌습니다. 아파트에서 명수는 텔레비전을 껐다. 방은 조용했다.
은희는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그녀가 속삭였다. 명수는 하늘이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금발머리에 손을 얹었다. 네가 해냈구나, 내 딸. 네 할아버지는 네가 매우 자랑스럽다. 하늘이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하 사장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결코 읽지 않은 책들로 가득 찬 그의 서재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한 가지는 옳았어요, 할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명수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보았다. 그게 뭐니, 아가야? 세상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늘이는 그녀의 배낭을 집어 들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꺼냈다. 그것은 물리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껍고 무거운 책이었다. 계약법의 기초. 그는 단지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 틀렸을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책을 펼쳤고 연필을 꺼내 독서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정의는 군대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 안 될 아이의 손에 든 계약법, 책에 의해 제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표류할 기회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조용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또는 밤을 위해 자리를 잡으면서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피드백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